안녕하십니까. 125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3교시 기출풀이를 맡게 된 120회 정보관리 기술사 임영균이라고 합니다. 모두 125회 시험을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바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3교시 기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풀이 3교시 문제를 보면 총 6문제 중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것도 모두 전송계층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에서 간만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나 기본 토픽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한 문제인 CMMI 모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 세 문제는 디지털 서비스에서 자주 봤던 디지털 트윈,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OTT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물어보는 게 세 가지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CMMI만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이래서 이 목차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픽 자체는 생소한 토픽이 있는 건 아니라서 모두 다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작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목차를 잡는 데서 차별화를 위한 일사단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조금 고민해서 잡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기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계층의 흐름 제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전성계층의 흐름 제어는 저희가 전성계층에 이고 있는 제어 세 가지,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그리고 혼잡 제어 중에서 이제 흐름 제어에 대한 심화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문제를 보면 흐름 제어의 개념과 개념도,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슬로우 스타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슬로우 스타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혼잡 제어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서두에서는 흐름 제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이 나오지만 이 두 가지가 연계가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이 전략으로는 물어보는 세 가지를 중에서 개념과 개념들을 하나의 단락으로 묻고,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와 슬로우 스타트의 비교는 물어봤으므로 그거는 한 단락으로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소계층의 개요라는 단락으로 설정을 했고요. 아래 보시면 흐름 제어의 방식,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와 슬로우 스타트 문제를 풀 수 있게 정소계층 개요에서 다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맨 마지막 4단락에서 차별화를 시도를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게 혼잡 제어와 흐름 제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아울러서 할 수 있는 토픽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송시 측에서 발송할 때의 윈도우즈 사이즈 결정이 슬라이딩 윈도우의 수신 측 윈도우 사이즈, 그리고 슬로우 스타트의 혼잡 제어 윈도우 사이즈 두 개가 모두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송시 측 윈도우즈 사이즈 결정하는 것을 4단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득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흐름 제어와 슬라이딩 윈도우, 슬로우 스타트를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표를 넣어 봤는데요. 이 슬라이딩 윈도우의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꼭 들어가야 될 문제는 이 송신 윈도우 사이즈, 그리고 열림 동작, 그리고 닫힘 동작, 그리고 축소 동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송신측과 수신측을 모두 그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두 개를 동시에 그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지면의 답안지의 지면 문제랑 이거를 작성했을 때의 문제가 그 시간 배분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면 이 송신 측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에크를 받은 수신 라인을 닫힌 동력이 된다는 것을
한번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수신된 에크가 데이터가 수신을 받으면 닫힌 동작으로 이 진행 방향 쪽으로 닫힌 동작이 발생을 하고 그 닫힌 윈도우즈 사이즈 크기만큼 열린 동작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동작 절차 등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스타트 알고리즘은 제가 여기 보여준 요 문서에 그림에 보면 차트에 보면 총 뭐 슬로우 스타트, 컨젝션 어보이던스, 그리고 패스트 트랜스미트, 리트랜스미트, 그리고 패스트 리커버리 요 네 가지 알고리즘이 모두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알고리즘이 모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슬로우 스타트입니다. 슬로우 스타트는 제가 지수적 증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수적 증가냐라고 하시면 이게 처음에는 슬로우 스타트에서는 이제 혼자 윈도우 크기를 1 세그먼트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에크를 수신을 받았을 때 그 세그먼트의 윈도우 사이즈의 크기를 세그먼트를 하나씩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를 보냈을 때는 그 다음에 왔을 땐 두 개로 늘어날 것이고 두 개가 전송했을 경우에는 다시 두 개에 대한 에크를 받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다음 동작에서는 RTT에서는 총 4개의 윈도우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1, 2, 4, 16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서 이름은 슬로우 스타트지만 실제로는 전혀 슬로우하지 않게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SS 스레시홀드라는 것에 해당을 하면 컨젝션 어보이드넌스로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 스타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디션 윈도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신 측 윈도우 사이즈 결정에서는 흐름 제어에서는 수신 측의 윈도우 크기인 RWND 그리고 혼잡 제어 측에서는 혼잡 윈도우 크기를 CWND로 잡았을 때 CWND는 이건 송신 측의 혼잡 윈도우 크기입니다. 이 두 가지 윈도우 사이즈 두 개를 모두 고려하여서 최소값을 송신척 윈도우 사이즈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4단락으로 써주시면은 조금 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제 측에 대해 흐름 제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전송계층 흐름 제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딩 윈도우나 그 슬로우 스타트 알고리즘에 대한 동작 절차를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득점을 받는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인 2번 TCP 전송계층 개념과 3웨이, 4웨이 핸드쉐이크 그리고 TCP, UDP 비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TCP에 대한 심화 문제로서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연결을 수립하는 과정과 TCP, UDP 프로토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TCP 전송계층 개념이라고 해서 문제를 개념, 그리고 연결 수립 과정, 그리고 TCP, UDP 비교 이렇게 세 가지로 총 물어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문제에서 TCP 전송계층의 개요를 1단락으로 잡고 나머지 세션 수립에 대한 문제가 2가지씩 물어봤으므로 요 세션 수립 과정인 3웨이와 4웨이 핸드쉐이크는 2단락으로 그리고 TCP, UDP 비교는 3단락으로 넣어서 목차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푸른 이유는 TCP 전송계층의 개념에서 개념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TCP 전송계층 개념에서 앞으로 개요처럼 전체적인 앞으로 나올 문제에 대해서 앞에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아래 강글을 통해서 개념을 간략하게 적어주려고 이렇게 문제를 잡았습니다. 아마 TCP 전송계층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TCP 전송계층이라고 꼭 집어서 물어본 걸로 봤을 때는 이게 TCP/IP의 전송계층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OSI 7 레이어의 트랜스포트 계층이 아닌 오히려 TCP/IP 모델의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요를 이제 앞에 얘기한 것 같이 요 TCP 세션 수립과 해제에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개요에서 보여주고 TCP의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는 TCP 프로토콜과 UDP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락에서는 저는 이제 TCP와 UDP가 전송 계층에서 사용해야 되는 프로토콜이므로 거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SCTP를 또한 4단락 차별화 요소로 주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MPTCP라는 프로토콜도 또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유사한 걸로 해서 나는 TCP, UDP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을 알고 있다라고 차별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포트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포트 위주로 해서 TCP, UDP에서 포트를 사용한다. 이런 걸로 4단락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CP, UDP 비교에서는 아무래도 비교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항목들을 도출을 하여서 그 항목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는 것이 답안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안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차별화 포인트를 꼭 4단락이 아니라 3단락에서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단락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3웨이 핸드쉐이크와 4웨이 핸드쉐이크를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이거를 따로따로 잡은 이유는 이 프로세스 핸드쉐이크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신과 에크가 가고 그 다음에 에크가 안 나. 에크, 에크. 요거는 모든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차별화 포인트로 잡은 것은 요 시퀀스 넘버. 요 시퀀스 넘버를 앞뒤를 맞춰서 보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따로따로 좀 넣어봤습니다.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봤을 때 시퀀스 넘버가 10으로 가서 신 패킷을 보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보낼 때는 시퀀스 넘버가 자기에게 보내는 50원을 주고 에크를 시퀀스 다음 넘버인 11번으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퀀스 넘버가 이 씬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은 씬 에크에 대한 응답으로 시퀀스는 이 앞에서 보낸 시퀀스 다음으로 11로 넘어가지만 이 응답은 50번 시퀀스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라고 이렇게 시퀀스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다른 플래그만 작성한 신 에크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핸드쉐이크 과정을 보여주는 답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웨이 핸드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핀, 에크, 그리고 핀, 에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웨이 핸드쉐이크 과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시퀀스 넘버들을 다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시퀀스 넘버와 에크가 있고 에크를 보낸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온 거에 대해서 이 두 번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 5에 대한 응답을 잘 받았다라는 것으로 에크가 간 거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4웨이 핸드쉐이크 주실 때 동작 절차에서 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 위에 있는 요 데이터 보내는 부분도 같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처음에 시퀀스 16과 에크로 해서 이제 핀 메시지를 보냈고, 그거에 대한 시퀀스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17번을 보낸다. 그리고 에크를 보냈다. 그래서 핀과 에크를 보내서 정상적인 연결 해제 과정에 대한 것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B 플러스 핀을 요청받은 데서 나는 이제 해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핀을 보내게 됩니다. 핀 플래그를 보내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은 시퀀스는 이제 보낸 게 6개의 데이터를 보냈으므로 66번으로 바뀌었고, 여기 위에 보시면 17번 여기에 대한 에크로 16번에 대한 핀에 대한 에크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나도 이제 17번 시퀀스 네가 보낸 거에 대한 응답으로 에크는 67번으로 보낸다.
라는 문자를 보내서 핀, 에크, 빈, 에크, 핀, 에크 과정이 종료돼서 서로 전송 세션을 해제되는 과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TCP 핸드쉐이크 과정을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SCTP 같은 경우에는 이거 즉 SC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SCTP 같은 경우에는 TCP의 연결 지향성과 UDP의 메시지 지향성을 모두 장점을 혼합해서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SCTP는 멀티 호핑 기능과 멀티 스트리밍 그리고 멀티 IP 주소 등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멀티 호밍은 여러 가지 IP 주소를 통해서 하나의 경로가 아닌 여러 가지의 경로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멀티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다중 경로를 가지게 되므로 스트리밍 할 경우에 전송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경로로 더 데이터를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SCTP 같은 경우에는 TCP 프로토콜이지만 UDP 같이 신뢰성 있는 메시지 성능을 추구를 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 또 하나는 기존의 3웨이 핸드쉐이킹이나 연결을 수립할 경우에 3웨이 핸드쉐이킹 그리고 해제를 할 경우에 4웨이 핸드쉐이크를 진행을 했는데요. SCTP 같은 경우에는 연결 시에 4단계 절차를 거치고 해제 시에는 3단계 절차를 거쳐서 해프 오픈의 클로징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SCTP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MPTCP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포트 번호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차별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CMMI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CMMI의 프로세스 영역 분류와 프로세스 성숙도 레벨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참 문제가 좀 안타까운 게 CMMI 버전 1.3과 CMMI 버전 1.2.0 버전에 대한 어느 버전으로 작성을 하라는 그런 문제에서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 프로세스 영역 분류라고 된 문제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게 아무래도 프로세스 에어리어라는 용어 자체가 버전 1.3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버전 2.0에서는 프랙티스 에어리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문제를 내신 출제자의 의도를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프로세스 CMMI 버전 1.3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 CMMI 2.0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하시면 CMMI 2.0으로 나는 문제를 답안 작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위에 뭐 프로세스 영역 분류 레벨을 이제 프랙티스 레벨로 변경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어느 정도의 합격점 점수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는 대로 풀 수 있는 대로 문제를 선택을 해서 하셨으면은 크게 상관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조금 아쉽네요. 만약에 버전 1.3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벌써 1년 정도, 1년 반 정도가 지났죠. 1년 반 정도 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CMMI 2.0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부터 심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약 2년 반 정도 되었죠. 그랬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신 것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두 개를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게 더 타당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풀이 전략을 프로세스 개선 참조 모델에서 CMMI 개요를 작성을 해 주었는데요. 요 CMMI 개요에서
흐름도를 하나 넣었습니다. CMMI가 이제 버전이 어떻게 바뀌었고 2010년도에 CMMI 1.3이 나왔고 2018년도 동사말에 CMMI 2.0이 나왔으며 2019년 1월서부터 CMMI 2.0의 심사가 가능했다라는 내용을 CMMI 개요를 통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3으로 풀이를 진행하였으니까 4단락에서는 CMMI 2.0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차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CMMI 2.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 영역 분류, 성숙도 레벨은 2단락, 3단락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프로세스 1.3의 프로세스 영역 분류를 보시면 총 4개 카테고리와 22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 풀이를 하면서는 요 프로세스 관리 영역, 뭐 프로젝트 관리, 공학 지원 이런 식으로 4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그 하부 영역들을 다 작성은 하였는데요. 굳이 이 영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개 카테고리 내에 한 2-3개 정도의 영역들을 참고를 하셔서 넣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락은 마무리하고요. 3단락에 프로세스 성숙도 레벨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성숙도 레벨은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단계적 표현 모델과 연속적 표현 모델 2가지로 나누는데요. 성숙도 레벨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표현으로 단계적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숙도 레벨 같은 경우에는 초관, 정량, 최로 이제 두음을 따서 외웠는데요. 이렇게 초관 정량체를 초기, 관리 단계, 정의 단계, 정량적 관리 단계, 최적화 단계 이렇게 나누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글 같은 경우로 컨티뉴어스 모델과 스테이지드 모델, 그러니까 연속적 모델과 단계적 모델이 있고 단계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숙도 레벨, 그리고 연속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PA 영역을 묶어서 연속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정도로 간결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MMI 2.0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차별화를 주는 포인트에서는요. 그래서 CMMI 2.0의 뭐 개정 배경,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반단락 정도로 변경 사항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CMMI의 2.0의 목표는 CMMI의 가치와 ROI를 입증할 거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 최신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에자일에도 도움을 반영할 수 있다. CMMI의 가치를 증대시키겠고 사용자 친화 모델로 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델북을 했는데 온라인 뷰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부분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3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카테고리, 22개의 프로세스 에어리어로 구성이 됐었는데 총 20개의 프랙티스 에어리어로 변경이 됐고 이 프랙티스 그룹이 이 P 프랙티스 에어리어 레벨별 안쪽으로 내려왔다. 이런 것들이 주요 변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세스 2.0의 구조도가 프로세스 에어리어 카테고리에서 각각의 에어리어 그 하위로 1.3에서는 스페시픽 골스하고 스페시픽 프랙티스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뷰 2.0에서는 뷰와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하고 캐퍼빌리티 에어리어를 선택한 후에 각각의 프로세스 에어리어의 하위에 그 프로세스 레벨 성숙도 레벨별로 프랙티스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건 구조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시는 게 다음 2.0이 나왔을 때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CMMI 2.0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엔 4번 문제인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모델링 5단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디지털 트윈의 개념,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개념도, 그리고 모델링 5단계 요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개념과 개념도는 상당히 유사한 질문이니까 개념과 개념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락으로 묶고 디지털 5단계 같은 경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일단락에 프리로 들어갈 때를 저는 뭘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디지털 트윈이 다시 이제 최근에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온 출제 배경이 뭘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 기사 중에 가트너 조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트윈의 기술의 활용도가 담당자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약 한 15% 활용도가 증대가 되었다. 그리고 요새 같은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도가 증대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출제 배경으로 봤고요. 이런 걸 출제 배경으로 봤을 때는 저희 디지털 뉴딜 그 국내 한국의 디지털 뉴딜 계획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10대 그 10대 정책 이거 중에 하나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디지털 트윈의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을 앞쪽에다 넣어서 현재 수준이 어떤 수준이다라는 걸 일단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개념, 모델링을 설명을 한 다음에 4단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의 4단계에서 디지털 트윈의 활성화 전략 아니면 발전 전략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프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서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디지털 스레드라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가상 세계랑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디지털의 서로의 실시간 동기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을 디지털 스레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꼭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모델링 5단계는 모사, 관제, 모의, 연합, 자율 이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 단계를 꼭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 최근에 예전서부터 이제 디지털 트윈의 단계를 총 3단계, 모사, 관제, 모의 단계로 봤었고요. 저희 최근에 IT 파인드의 그런 문서를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실 세계의 이제 3단계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외에 현실 세계의 문제를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디지털 트윈들의 연합과 자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5가지 단계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모두 작성해 주시는 것이 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사, 관제, 모의, 연합, 자율 이렇게 5단계로 하게 되고요. 발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지 MEC하게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건지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을 도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의 문제도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인 클라우드 컴퓨팅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이죠. 이아스, 파스, 사스 3가지 모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태까지 모든 거의 토픽이 전체적으로 다 기출이 되었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서비스 레벨, 기존 출제 문제로는 서비스 레벨에 대해서 보안 위협 또는 배치 모델, 구축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거의 모든 토픽을 아우르는 시험 문제들은 다시 다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처음에 서비스 레벨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다시 출제가 된 겁니다. 이 서비스 모델을 콕콕 집어서 하나씩 다 설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뉴스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게 2020년 좀 5, 6월 달 그 정도에 공공 클라우드 센터 설립을 하고 그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센터 내에 민관이 합동을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아직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그리고 정부 간에 마찰음이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클라우드의 컴퓨팅에 서비스 유형을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세 가지를 물어본 것이므로 이 세 가지를 묶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 유형을 앞에 2단락에 가해 묻고요. 그 다음에 이아스, 파스, 사스를 각각의 반단락 정도로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클라우드 센터 설립에 관한 이슈가 쟁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민관이 같이 제공을 하는 민관 협력의 PPP 클라우드 모델을 이 다른 서비스 모델과 똑같이 연장선상에 놓고 이것을 4단락에서 풀어주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단락에 PPP 클라우드 모델을 넣었고요. 이 이아스, 파스, 사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들 다 접근할 수가 있고 예비 기술사님들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1사단락을 잘 쓰는 것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단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있는 제가 생각한 출제 배경과는 연이어서 PPP 클라우드 모델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의 현재 전망을 넣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까 전에 코비드19 그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시장에 대한 이슈가 커짐에 따라서 같이 세계적으로는 연 6%, 그리고 국내에는 약 2019년 대비 20년 한 18% 성장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다 이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가게 돼 있고, 그 서비스 유형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서비스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모델을 해서 앞으로의 클라우드 시장을, 컴퓨팅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전체적인 풀이 흐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PPP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P 클라우드는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내부에 민간 클라우드를 인차해서 구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PPP 클라우드가 공공상면에 설치가 되죠. 공공상면에 설치는 제가 여기서는 공공상면에 설치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공공 클라우드 센터라고 보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등의 뭐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고 파스타나 뭐 클라우드 스토어에 있는 씨앗 이런 국산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적용을 하면 이제 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를 하고요. 이제 공공부문들은 이제 시스템을 이관시키고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 효율화 등의 이점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이 한꺼번에 물려가 있고 공공부문만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들어가 보니까 보안 측면이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보장 측면, 그리고 신속한 구축, 그리고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쪽으로는.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기관만에 대한 그 서비스를 하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서비스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고, 이 서비스가 다른 임대 사업은 민간 쪽으로는 확장될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아직 좀 그거에 대한 쟁점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문제, OTT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OTT도 이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OTT 성장 배경, 그리고 OTT 주요 기술, 그리고 OTT 서비스 사업자 유형,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OTT 성장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단락에 도입부로 쓰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락에 OTT 성장 배경을 집어넣고요. OTT 주요 기술은 이제 기술 구성도를 간략하게 그려주고 OTT 기술 상세를 4단락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다 OTT 서비스 사업자 유형을 넣어놓고 이 OTT의 성장 배경과 OTT 서비스 사업자 유형을 어떻게 하면 같이 묶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OTT 성장 배경으로는 이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화생활의 패턴이 변경이 돼서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영화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OTT 서비스로 오리지널 콘텐츠 측면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단편적인 드라마나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를 작성하는 OTT 시장에 문화생활 패턴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 변으로 인해서 OTT의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 하나와 최근 2021년 6월에 SKB와 넷플릭스의 막 이용료 분쟁의 결과가 나왔는데 넷플릭스가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뭐 넷플릭스가 얼마의 정도의 비용을 내라고까지 나온 건 아니고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라는 부분과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은 넷플릭스와 SKB가 서로 합의를 해라라는 부분으로 결과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OT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는데 이제 기존의 OTT 망 이용료 분쟁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의 내는 비용 차이가 많다 보니까 요게 이제 역차별로 인정이 됐었으니까요. 이 역차별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소된 판결물이 나온 거니까 국내 OTT 사업자들이 기존 해외 OTT 사업자들한테 국내 사업 시장을 밀리고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국내 사업자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로 저는 생각을 해서 4단락에는 국내 OTT 사업자의 확대 전략으로 써보면 어떨까 해서 사업자 유형별로 해서 넣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사이다 보니까 OTT의 주요 기술이 나오는데 이 OTT 주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기술들을 되도록이면 작성을 하는 것이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OTT의 주요 키워드로는 코드 커팅과 코드 쉐이빙 이런 단어들을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요 기술로는 뭐 코덱, 스트리밍, 뭐 DRM, CDN, 5G 통신, 뭐 플랫폼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차례차례로 분류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과 단말기 기반, 뭐 콘텐츠 중심, 단말기 사업자 중심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OTT 사업자 확대 전략과 맞물려서 전략을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을 보시면 제가 OTT 서비스의 주요 기술 상세는 제가 이미들 이제 최대한 분류를 넣어보려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 뭐 스트리밍 분야, 뭐 콘텐츠 배포,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 뭐 개인화 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나눠서 이제 주요 기술들을 넣어놨는데요. 저희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기술들을 알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분류와 주요 기술들을 넣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넣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주요 기술을 상세하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과 단말기 중심, 플랫폼 중심, 단말기 중심, 콘텐츠 중심 이런 식으로 주요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분류를 가지고 주요 사업자들을 계층 간으로 유형별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코팅의 성장 배경은 저희가 봤을 때는 CP&D로 나누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CP&D는 모두 아시다시피 컨텐츠 측면, 뭐 플랫폼 측면, 네트워크 측면, 디바이스 측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기사로 말씀드렸다시피 출제 배경이 여기에 코비드19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 1인 가구 증가 이런 사회적 측면들이 들어가서요.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 기반 측면은 좀 제외를 하고 저는 여기다가 사회적 측면으로 따로 넣었습니다. 아니면 요거를 5개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서비스 확대 전략 같은 경우에는 OTT 사업자와 그리고 저는 정부로 크게로 2개로 나눠서 정부에서 정책을 지원을 하고 OTT 사업자들은 이런 뭐 적극적인 해외 진출 아니면 양질의 콘텐츠 확보 아니면 지적 재산권 활용
등 아니면 뭐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 확대 전략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답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총 3교시 1번서부터 6번까지의 기출풀이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9월 3일까지 한 1, 2주 정도의 합격자 발표까지 시간이 남았는데요. 아무리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요 기간에는 참 공부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뭐 기출풀이 영상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부족한 이제 동영상들 아니면 뭐 K무크나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제공하거나 아니면 심화반 멘토님들이 제공하시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나머지 있는 1, 2주의 시간을 조금 알차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온라인상으로 그 미리 9월 3일 날 1차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분들의 합격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3교시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